각각 벤처기업과 문화 콘텐츠 사업의 전략기지로 조성돼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로 육성됩니다. IBK 기업은행이 삼성카드 인수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년간 중국에서 패션 사업을 해온 이랜드가 중국계 유통업체 팍슨과 합작해 중국 최대 유통기업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는 7월부터 사무용 리츠의 설립이 영업인가에서 등록제로 완화돼 설립 기간이 최대 한 달 이상 단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창조경제와 문화 콘텐츠 등 핵심 성장 분야에 80조 원의 정책 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 프리존과 고용존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계획한 245조 원의 정책 자금 중 3분의 1을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 분야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49조 원, 보증 23조 원, 투자 8조 원 등 총 80조 원의 정책 자금을 올해 핵심 성장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사업 등이 포함된 창조경제에 72조 4천억 원, 게임, 공연, 관광 등 문화 융성에 7조 2천억 원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ICT 융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제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휴면 계좌를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컴퓨터를 이용해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상품을 추천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적합성이 인정된 로보 어드바이저를 갖춘 자문사에는 현재 3명 이상인 전문 투자 인력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내년 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유망산업에 익명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낮췄습니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40만 명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도서벽지나 농어촌, 군부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에 들어가는 한국 제약사를 배출하기로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과 고용존 구축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경기도 판교와 서울 상암동에 아시아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됩니다. 정찬신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판교와 서울시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 문화 콘텐츠 허브가 각각 들어섭니다.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판교의 신생 벤처기업을 유치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시아판 실리콘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판교는 스타트업 캠퍼스와 앞으로 조성될 창조경제밸리를 기반 삼아 스타트업의 창업과 해외 진출,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국내 정착 등을 활성화해 창업 허브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판교에 건립되는 스타트업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 기업들이 한 200여 개 이상 금년 중에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 판교를 제2밸리를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한 1,6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판교밸리에 입주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상암은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의 생산 수출 기지로 육성합니다. 상암은 DMC와 누리꿈 스퀘어 등을 중심으로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컴퓨터 그래픽, 3차원 영상 등의 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가 만나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거점으로 키운다는 보관입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공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쇼핑시설 등이 결합한 한국형 테마 복합 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신규 사업자 2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삼성카드 인수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삼성그룹이 삼성카드 매각을 위해 경영 컨설팅 업체에 M&A 대행을 의뢰했고 여기에 기업은행이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김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카드 협상을 진행했던 NH농협은행과 달리 기업은행이 현재까지도 삼성카드 인수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예상보다 높은 인수 가격에 M&A를 포기했지만 리테일 영업력과 자금력을 자신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삼성카드 인수를 강력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몇 년 전부터 기업금융에서 개인금융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냈습니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은 1조 1,700억 원이 넘습니다. 기업은행이 삼성카드 인수를 검토할 만큼의 자금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업계에서는 기업은행이 리테일 부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이후 카드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수익을 높이고자 했고 때마침 삼성카드라는 좋은 매물이 나오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해 11월 모 경영 컨설팅 업체에 삼성카드 매각을 위한 기업가치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4조 원 수준이던 삼성카드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낮은 3조 원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카드 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내세워 평가액보다 2조 원가량 많은 5조 원의 매각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바람에 NH농협은행이 인수를 접은 상태입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카드가 현재 업계 3위에 머물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가시화되자 매각이라는 강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카드는 CEO까지 나서 매각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조직 축소 작업과 영업 환경 악화 등으로 매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중국에서 44개 패션 브랜드로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한 이랜드가 이번엔 중국 유통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계 유통업체 팍슨그룹과 합작해 상하이에 대형 쇼핑몰을 연 건데요. 상하이에서 조주혜 기자가 전합니다. 이랜드의 첫 중국 유통점 팍슨 유코아몰이 지난주 상하이 창寧지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총 200여 개의 브랜드를 갖춘 팍슨 유코아몰의 절반 가까이는 미소 스파오 같은 이랜드의 자체 브랜드들로 채워졌습니다. 자연별곡 애슐리 등의 이랜드 외식 브랜드들도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50여 개 외식 브랜드들과 함께 입점했습니다. 팍슨 유코아몰의 가장 큰 특징은 백화점 분위기의 저렴한 쇼핑몰이란 겁니다. 대접은 백화점처럼 해주면서 글로벌 스파 브랜드들을 다수 입점시켜 기존 고소득층 중심의 중국 백화점들과 차별점을 뒀습니다. 第一个是一进商场就觉得有生气勃勃然后还有儿童乐园觉得那个韩国的品牌比较多 이랜드는 지난 22년간 중국에서 패션 사업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화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중국 유통 진출은 20년 동안 이랜드가 중국에서 쌓아온 신뢰와 또 세계 최대 콘텐츠 역량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랜드 중국 사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랜드는 패션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2조 6천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신성장 동력 유통까지 더해 오는 2020년까지 총 25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랜드는 중국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아시아 전역에 10여 개 매장을 추가로 열고 2020년엔 아시아 100호점을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며 인기를 구가하던 ELS가 증시 폭락으로 녹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LS의 트렌드도 저위험 저수익 상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SK증권이 14일 내놓은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 ELB 1771회입니다.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기초자산지수가 만기 이래 최초 기준지수 미만이더라도 연 2.2%의 수익을 지급합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선보인 ELS 8490회.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녹인 조건을 없앤 노녹인 상품입니다. 보유기간 중에 기초자산이 폭락하더라도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 3개가 최초 기준가의 60% 이상인 경우 7%의 수익을 지급합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녹인 조건을 기준가의 35%까지 낮춘 초저녹인 ELS도 출시했습니다.
기존 ELS들이 보통 녹인 조건을 60%로 설정했던 것과 비하면 확 낮아진 기준입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손실 위험을 줄인 ELS들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노녹인 상품이 대폭 늘었고 녹인 조건도 기존의 기초자산 최초 기준가의 60%가 많았던 데 비해 최근에는 45%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해주는 ELS인 파생결합사채, ELB도 늘었습니다. 작년 전체 ELS 발행액에서 ELB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 14.5%에서 하반기 29.7%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위험 상품도 여전히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노녹인 상품은 노위험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역시 만기 시점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됩니다. 안전성을 강화한 ELS의 수익률은 대개 기존 ELS 상품보다 1에서 2% 낮아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CJ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세계시장 1위로 도약하기 위해 중국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뚜레쥬르는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중국 내 4대 거점에서 공격적인 출점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뚜레쥬르가 중국 광저우에 두 번째 매장을 열면서 중국에서만 1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곳은 광저우에서도 가장 상권이 좋은 강남 서로역 지역으로 하루 평균 유동인구만 10만 명에 달합니다. 뚜레쥬르는 100호점 개설을 계기로 중국 시장 1위 베이커리 브랜드로 비상한다는 포부입니다. 기존에 이제 베이징, 상하이, 스촨 이 지역에 이미 진출해 있고요. 이번에 또 광저우에 또 저희가 100호점 내면서 중국의 4대 거점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100호점을 뛰어넘어서 향후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뚜레쥬르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지난 2005년 중국에 진출한 뚜레쥬르는 현재 광저우를 포함해 16개 주요 도시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는 1000개 이상의 매장을 개설하겠다는 목표인데 아직까지 진출하지 못한 지역을 공략해 추가 매장 개설에 힘쓸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직영점 외에 중국 현지 기업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맹점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급증하는 매장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의 랜드마크인 왕징 소호에 세운 베이징 아카데미에서 전문 인력 교육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 확대를 통해 CJ그룹이 글로벌 10대 외식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집주인의 50%만 동의해도 재건축 조합을 세울 수 있고 시공사 선정도 전보다 빨리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시공사 선정이 좀 빨라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서울에서 조합 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구역은 92곳인데요. 3월부터 서울에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이 건설사와 함께 공동 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사는 자금과 전문적인 사업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합 설립도 쉬워진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재는 3분의 2 이상의 주인이 찬성을 해야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요. 이달 말부터는 동별 동의 요건이 2분의 1 이상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한 동에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5가구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한 동에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 재건축 구역에선 큰 영향이 없지만 가구 수가 적은 다세대 연립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 사업장에서는 조합 설립이 상당히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서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30곳입니다.
네, 오피스텔을 더 많이 지어서 분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기존 이 상가 분양에 관한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상업시설이 많은 준주거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연면적의 30% 이하를 오피스텔로 지을 수 있습니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은 서울의 65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60곳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주택을 분양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상가는 쇼핑몰 등에 밀려서 파는데 애를 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이 허용되면서 상가 분양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기부 체납의 현금 납부도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건 건축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 부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무상으로 내놓는 기부 체납을 일부 땅 대신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선 기부 체납하는 땅을 줄여 새로 짓는 가구 수를 더 늘리는 게 낫습니다. 기부 체납 대신 내는 현금보다 늘어나는 분양 수입이 더 많기 때문이죠. 정부가 서울 왕십리 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체 기부 체납 면적 30%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액은 72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늘어난 사업 부지에 30가구의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고 분양 수입은 150억 원이 증가하는데요. 분양 수입에서 현금 납부액 72억 원을 뺀 78억 원만큼 수익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빨라지는 서울시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 받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7월부터 사무형 위탁관리 리츠 설립 기간이 최대 한 달 이상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등록제로 진입장벽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면 되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등록제를 적용받으려면 리츠는 총 자산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가제의 경우 1에서 2개월의 행정기간이 소요된 데 반해 등록제는 20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국토부는 기금이 지분을 출자하는 뉴스테이 리츠도 사무형 리츠에 포함되는 만큼 뉴스테이 사업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가 소유한 부동산을 빌려 호텔 등 관광 숙박업이나 물류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리츠가 10% 이상의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리츠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임직원들이 미신고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 자기 매매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직원은 1인받지도 않은 고객 자산을 갖고 수천 번이나 주식을 사고 팔며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등 다른 비위 사실도 대거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신고 계좌나 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 거래를 한 KTB 투자증권, 한양증권, 동부증권 임직원 18명을 적발해 위법행위 수준별로 정직, 감봉, 견책, 주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KTB 투자증권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양증권과 동부증권이 2명씩이었습니다. 또 KTB 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 과태료 3,750만 원을 따로 부과했습니다. 금융기관 한 곳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거래 중인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가 한꺼번에 바뀌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 번의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한 곳을 방문해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변경 신청은 은행, 증권사, 생명, 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신청은 금융사 사정에 따라 오는 3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후 변경 결과는 통상 7일 이내에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서울시가 누구나 쉽게 짓고 부담 없이 거주하는 주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 선을 보인 사회주택의 시범사업 결과 사업자 참여가 부진했던 점을 반영해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60여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30호를 계약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토지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인하하고 지역별 토지 매입 지원 가격을 현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시 지원 건축비 대출 한도도 70%에서 90%로 확대하는 등 7대 대책을 세웠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선 대책을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고 올해 15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 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에서 4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58,334가구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2530가구, 지방이 37,814가구가 집들이 할 예정입니다. 여객기 내 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데이트레이딩 거래량이 1,194억 주로 전년의 2배에 달했습니다.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료 할증료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연속 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민진아입니다. 동장군이 고개를 든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강추위는 절정을 보이며 체감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하겠고요. 한편 충청 이남 서해안은 폭설 가능성이 커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행히 강한 바람 때문인지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공기 상태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출근길보다 낮 동안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북쪽에서 계속해서 한기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체감 기온이 무려 영하 12.8도나 됐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영하 14도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여서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 충청도와 호남, 제주도 쪽에는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눈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 앞으로 10에서 20cm, 서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충청도와 호남으로도 5에서 10cm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한 것으로 보아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동안도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에는 강릉 영하 10도, 울진 영하 7도 되겠고 낮 동안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호남과 충청도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서 눈길 위험이 큽니다.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해상으로도 눈이 오겠고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2에서 6m로 아주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며 상당한 추위가 예상되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 충청 이남 서해안은 수요일 눈이 그치고 난 뒤 일요일에 또다시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쌤 경제 현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